네, 가장 핫한 기업과 산업 이슈 짚어봅니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오늘의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K반도체. 자, 반도체 전문가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요즘 바쁘시죠? 뭐 좀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네. 저도 어떤 소식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소식을 여쭤봤을 때만 해도 엔비디아 3분기 최대 실적을 논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얼마 전에 엔비디아 반독점법 조사도 있고 주가가 엄청 출렁였는데 이제 뭐 미중 본격적으로 좀 뭔가 싸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우려를 했던 거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좀 더 격화될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예상이었었는데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력한 카드들을 먼저 꺼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좀 의외이긴 하고요. 이게 지금 어떤 시그널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이미 당선자하고 어떤 인수 과정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전 정권에 대하면 퇴임의 예선에 일절 사법적인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플리바겐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먼저 내가 추진하고 하려는 것들을 당신들이 먼저 연장을 시켜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서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괄적인 미국의 스탠스가 있다라는 것을 좀 중국이나 우방국들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앞서갈 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불과 며칠 전에 그 트럼프 당선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제 자기가 취임하더라도 바이든에 대한 어떠한 사법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한데 사실은 유세 기간이나 그 전에 굉장히 강한 스탠스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리고 나서 바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합리적인 추론이긴 한데 팩트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 모종의 협상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 갑자기 좀 강력한 모습으로 중국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가만히 안 있는데 이게 칩의 그 인공지능 핵심 부품이기도 한데 HBM 중국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추가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우회적인 수출도 어렵다는 거면 결국에는 우리 이제 나라로 좀 돌아와 보면 삼성에도 여파가 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할지 아니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리긴 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입장이나 일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HBM에 대해서 한정을 했으니까 직접 HBM을 중국으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질이 있겠다. 하지만 뭐 대만의 엔비디아로 가서 그곳에 칩셋을 완성돼서 가는 것은 완벽하게 막힌 게 아니까 그건 허용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도 이미 HBM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칩 자체에 대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미 시작이 된 상태에서 HBM 추가 제재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전에는 좀 저가품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건 허용했지만 이제는 모든 HBM 제품에 대해서 불허하겠다라는데 그것이 과연 칩셋에 들어가 있는 HBM이라고 미국에서는 그거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결국에는 HBM으로 직접 중국에 파는 물량도 있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좀 더 있었을 것 같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지금 납품하는 것만 하더라도 생산 물량이 좀 빠듯한 상황이니까 삼성이 조금 있었을 것 같고 마이크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엔비디아의 칩셋 중에서 이제 고성능 칩인 H100, 200 혹은 B100이 아니라 H20이라고 중국 전용으로 만들었던 약간 성능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킨 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벗어나는 물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의 상당 부분 삼성전자 HBM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지고 있었고 이제 그 부분마저도 저는 사실은 영향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나 출하에는 좀 영향이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미중 갈등이 이제 갈수록 격화될 일이 더 많이 남지 않았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첨단 산업 그 소재 수출 통제 범위가 오히려 미국 동맹국까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올 상반기에 이미 수출 통제는 시작이 됐고요. 갈림에 대해서 통제라는 거는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이제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었고, 근데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수출을 금지해버리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동맹국에 대한 거는 이미 상반기에 발표했던 수출 제재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마도 이것이 동맹국가지 일단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그냥 그 승인을 아예 안 해준 불허한 입장으로 네.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수출 금지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령을 만들지 네. 않더라도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뭐 최근에 디램이라든지 빠르게 네.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한국에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200조 원 이상을 연간 네.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본인들한테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한국하고 그런 어쨌든 뭔가 건수를 만들 네.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일단 미국에서 먼저 사실은 관세 얘기를 꺼냈었고 네. 또 실제로 태양광 소재에 대해서는 이미 고세를 관세를 이미 실천을 네.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도 사실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 건 중국의 입장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 너 우리나라에 팔지 마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중국의 칩들이 아직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미국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이런 것에 좀 가깝다고 보기도 하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독과점을 네. 한 것들이 너네 시장점이 높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엔비디아가 현재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거든요. 네. 아마 그 인수합병은 1년에도 한두 건 이상씩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독과점 심사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지까지 중국에서 이제 웬만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승인 해줬을 텐데 아마도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기업 하나를 인수에 합병했을 네. 때에 어쨌든 이면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을 허락해 주겠지만 대신에 너네 신제품이 나오면 네. 경쟁사한테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 경쟁사에 중국 기업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너네들 우리한테 계속 물건을 팔려면 우리 중국 로컬 기업들한테 일부 너네 기업 칩에 대한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네. 해줘야 되라는 압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지 마가 아니라 너희들의 갖고 있는 기술을 조금 우리한테 흘려라라는 입장에서의 네. 독과점 심사의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진짜 엄청난 속도로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만 해결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보조금이 사실 이맘때쯤 되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시국의 문제도 있을 테고요. 또 경기 침체도 있지만 이 삼성의 보조금이 워낙 높아서 고민이 길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해결이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 소식들 아니에요? 근데 뭐 금액으로만 따지면 인텔, TSMC, 마이크론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6조, 네. 7조, 8조 원 정도. 인텔은 사실은 대출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인 거고. 그래서 보면은 공교롭게도 아직까지도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건 한국 기업 2기업밖에 없는 것이 네. 이건 사실은 저는 이미 이 칩스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약간 우려를 했던 상황이긴 해요. 어쨌든 미국 기업 우선으로 갈 거다. 그다음 TSMC는 대만 기업이지만 본인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선적으로 TSMC는 유치하려고 할 것인데 과연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할 만한 메리트가 미국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메모리 기업은 마이크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높여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원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삼성의 파운더리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TSMC를 대체할 만한 규모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된다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평가이기 때문에 TSMC를 잡으면 굳이 삼성전자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할 필요가 없는 상황.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일단 후순위를 밀렸던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도 바이든이 퇴임할 때까지는 약간 2달이 좀 안 되는 시간,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네. 뭐 그때라도 사실은 체결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뭐 완전히 포기할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으로 또한 이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좀 더 어떤 조건들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미국 기업들의 혜택을 다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바뀌면 칩스법을 폐기할 거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칩스법을 폐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는 생각인 것이 공화당조차도 찬성했던 법이다라는 게 하나고 그쵸. 그다음에 하원과 상원에서 같이 네. 이게 협력해가지고 통과했던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 중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칩스법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이 행정부의 권한이거든요. 네. 어느 기업을 선정하고 얼마 줄 거냐라는 것들. 네. 그거는 철저하게 상무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은 어차피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 자기 사람으로 다 대체될 거라 네. 100%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일 건데
그렇게 되면은 칩스법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집행할 때에 충분히 본인한테 유리하게 네. 미국 기업 위주 내지는 본인한테 정말 필요한 기업들한테 우선순위에 둘 수도 있고 뭐 그거를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금액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여지가 있어서 네. 굳이 법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일단 후순위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늦어지는 건 같은데 뭐 아직까지도 네. 포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한 달여 시간이 남아 있긴 하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후순위라고 해도 지금 만일 조금 한미 교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리 가서 이제 좀 시장을 보고 그랬다는 보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에도 지금 시끄러운 이슈가 또 있고 하니까 더 이 기업 간 그리고 한미 간의 교류가 아무래도 조금 연기될 수도 있고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여파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이 이제 정치와 연관된 부분이라 제가 발언하기엔 조금 애매한 네네. 약간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부분. 분명한 거는 네. 이미 각국 정상들은 이미 뭐 캐나다 대통령은 직접 집까지 찾아가기도 할 정도로 뭐 전화로든 직접이든 아니면 네. 뭐 특사를 파견하는 형식이든 이미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 이미 어느 정도의 접점을 마련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본인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부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잡혀있던 정상회담도 줄줄 다 취소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할 때까지는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조금이라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입장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도 사실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네. 부분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거 약간은 뭐 저의 개인 견해라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조기 선거인 것 같아요. 대통령 임기가 그렇죠. 짧아지는 네. 걸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선거법을 일부 개정을 하고 다시 선거 후에 다시 환원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해서라도 최대한 대통령 선거를 최대한 당겨서 해서 바람직한 거는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한국에 최소한 당선인이라도 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뭔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그다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산업 전문가 입장에서는 바라는 바는 그런 스케줄이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쨌든 불확실성을 조금 배제하고도 이제 기업에도 계셨지만 산업 전문가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선 지금 어쨌든 전략도 바꾸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좀 망설일 수 있는 하나의 그렇죠. 변수가 돼버린 게 네. 미국에서 아예 보조금을 이제 한국 기업한테 안 줘버리면 이제 미국에 기댈 게 없으니까 미국에 굳이 내가 공장 질 필요도 없고 그렇죠. 기존에 했던 전략에서 미국은 일단 후순위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펜딩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조금을 정말 약속했던 다 받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구두 약속인지 아니면 서면으로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400억 불까지 일단 금액이 올라간 상태여서 네. 400억 불을 투자라면은 지금 뭐 환율을 생각하면 1,400원이 넘어가니까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물론 그 스케줄을 조정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자체적인 뭐 캐시플로우나 이런 걸 감안했을 네. 때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는 순간에 어쨌든 돌이킬 수는 없는 일단 상황이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게 가냐 불이냐가 지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략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아니다고 판단하면은 세컨드 이제 플랜 B가 올 수 있잖아요. 네. 그 공장을 한국에 지을 거냐, 그렇죠. 아니면 베트남에 인도나 다른 아시아 지역을 이제 새롭게 물색할 거냐인데 현재로서는 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은 안건 상정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만 봐도 어쨌든 계속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또 법에서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의 대기업한테는 이제 실질적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이제 세액공제 정도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정부에서 마련한 법안은 거기서 약간의 그 확대하는 내용이었었고 직접 보조금은 그냥 근거만 마련하는 정도였었지 재원이 편성된 것은 아니었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확정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면은 오히려 감액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근거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직접 보조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세액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이미
법적으로는 이미 있는 상황이어서 있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변수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약간 규모를 망설이는 거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수요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쪽에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실 때도 저희 한번 논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비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손봐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도에 관련된 법규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노골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180조 원을 풀겠다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은 형식적으로는 WTO를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보조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이 직접 보조금을 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마지막 이제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직접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고 싶은 마음 굴뚝할 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재원의 문제가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도 지금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수 펑크라는 말을 뭐 쓰긴 하지만 수십조 원 정도 이상의 세수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금으로 정부 재원은 유지되는 거지 그냥 돈을 찍어서 하늘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고 싶지만 직접 보존 줄 만한 재원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제도석의 문제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WTO 위반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항의에 대한 것들이 걱정돼서 못하는 건 아닌 거라 보고 있어서요. 재원의 문제는 사실 다른 나라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내 경제 문제. 기업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세수가 많아지는 거고 재원이 든든하면 직접 보조금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얼마 전에도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뭐 법이 틀린 해서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조금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건 재원의 문제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주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박사님 전문가 입장에서 얼마 전에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삼성은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과거 이건희 회장이 뭐 협력을 요청했던 사항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얼핏 보고 저는 좀 화가 났거든요. 이게 근데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뉘앙스로 보면은 여전히 삼성전자 견제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분명히. 그 얘기는 TSMC 여전히 삼성전자가 맘만 먹으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아니, 맘만 먹으면이 아니라 지금의 아까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여전히 본인한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끼니까 그런 견제성 발언을 했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고 뭐 일단 1988년대 이건희 전 때 회장과의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게 TSMC가 1987년도에 창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직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는 뭐 사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얕보면서 니네 혼자 할 수 없으니 협업을 하자라는 의미였는데 거절했다는 의미 정도라 지금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삼성전자 지금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의 지금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했던 것들이 이제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지금 TSMC는 2나노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수율이 잘 안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이 부분을 지금 언급했다고 보고 있어서 이건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왜 파운더리 고객들이 삼성전자 쪽에 물감을 선뜻 맡기지 못할까 했던 수율 문제를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시장에서 공감대 형성돼 있던 부분이라서 새로운 걸 얘기한 건 아닌데 경쟁자가 그 부분을 딱 찍어봤다는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밝히고 싶지 않은 안무를 공개적으로 지금 밝혔다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좀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딱히 그것도 반박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게 전 화가 나죠. 없는 사실 얘기한 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는 수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지금 삼성전자 관계자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최근 수율은 그렇지 않아라 반박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전체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딱히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그 맥락이었다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듣기 불편하지만 이 부분을 차라리 보약으로 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TSMC와 관계된 현 회장은 아니니까요. 관계자 입장에서 들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같은 한국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도 보자마자 이제 화부터 났던 거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좀 자극제가 돼가지고 좀 이 발언을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노무라도 그렇고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향 목표를 또 내리기도 했고 지금 뭐 경기적인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내년 전망
그리고 좀 내년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세요? 지난 3분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이닉스는 7조 원이 넘는 이제 영업이익을 했었고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유를 대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4조 원이 안 된 3조 8천억 원, 8조 3,600억 원 영업이익 2배 정도 더블 스코어. 근데 매출은 삼성전자 2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딱 보면은 거기서 차이가 났던 거는 결국 HBM 하나였던 것 같아요. HBM은 여전히 수익성 굉장히 좋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내년에 올해보다 HBM의 매출 비중을 더 높일 것이 확실하다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HBM 효과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그렇다면 HBM을 제외한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시장은 안 좋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지표였던 것 같고요. 내년에 올해보다 HBM을 제외한 AI 관련되지 않은 다른 메모리 제품에 대해 시장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게 사실은 전반적인 전망치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HBM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내년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계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까지는. 근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본격적인 납품이 되지 않는 한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가 됐을 때도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는 좋을 수 있느냐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와 관련된 HBM의 수요도 그때쯤 되면 좀 약화될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좋다라고 일단 현재로선 보고 있고요. 하반기는 내년 초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트럼프 정권 시작되고 하면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또 어떻게 새롭게 보시는 시각이 있으세요? 뭐 반도체 시장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거는 별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오히려 중국의 경제가 그게 그렇죠. 반도체의 결국에는 수요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중국에 있는 세트 업체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최종 제품이 다시 또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미국의 소비는 현재는 나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소비 지표를 봐도 그렇고 물가 인상률을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그보다 더 큰 영향을 한국 기업에 미치는 거는 중국의 소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내놓은 게 뭐냐면은 정말 이전에 약간 IMF가 아니라 그 위에 2012년에 금융위기 서브레인 리스크 했을 때 그다음에 2007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이때 내놨던 정책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어요.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최종 가전제품 같은 걸 샀을 때는 일부 제품을 현찰로 다시 돌려주게 페이백 해주는 것까지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진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을 때 꺼내 들었던 어디 보면은 미국에 보면은 직접 보조금에 해당하는 정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지까지는 뭐 금융적인 거, 부동산적인 거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어떤 경기 부양책에 썼다면 이제는 바로 그냥 소비 진작책을 꺼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중국도 절박하다는 얘기고 이것을 꺼내 들었을 때에 분명히 확실하게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보다도 LCD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TV 제품에 대한 것들이 타겟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2년 동안에 전 세계 LCD 패널 추사량이 50%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현재 꺼내들었던 소비 진작책은 확실하게 중간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LCD 패널이나 반도체에 대한 수요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규모가 될지는 현재는 모르겠고 얼마나 길게 끌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대통령보다는 전 세계 반도체나 IT 쪽의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좀 K반도체의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을 다시 한번 박사님과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환 박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